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바로 앞에 집중 토크에서 우리 그 미국 옐런 의장의 하원 연설, 또 캐나다의 금리 인상 관련된 소식을 나눴는데요. 지금 외국의 중앙은행들, 20일이라든가 이런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두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 정상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과 ECB를 비롯해서 영국과 캐나다 중앙은행까지 모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정책에서 벗어나 긴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지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옐런의 하원 연설, 옐런 하원 의장이라 그러나 하원 연설, 옐런 의장의 하원 연설. 그래서 갑자기 깃발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걸 왼손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왼손에 있던 거 오른손 들었나? 어느 쪽인가? 하여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첫 번째가 20일 텐데 드라기가 좀 말도 좀 애매하게 했었고 그죠? 말도 좀 사실 바꿨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20일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제가 다 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통화정책 방향도 그동안의 완화 일변도에서 이제 완화의 폭을 줄여나가는 그 시기로는 다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순서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제일 앞장섰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기준금리로 보면 캐나다가 그 뒤를 쫓아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영국, ECB, 일본 정도 되는데 일본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소. 여전히 우리는 머물러 있겠소라고 얘기를 했고. 네. 결국 이제 영국하고 ECB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ECB가 제일 크니까 우리는 지금 이 ECB가 과연 언제쯤 이 통화 완화의 폭을 줄여가기 시작할까? 그 속도와 규모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6월 말에 이 드라기 총재가 유럽 경제도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테이퍼링 가능성을 좀 우리도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 관심사는 이미 올해 12월 예정되어 있는 QE는 줄여지거나 끝나거나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번 7월 회의에서 그 시기가 빨라질 거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 규모가 그 20의 테이퍼링이 미국처럼 매달 줄여가는 형태일 건지 아니면 뭐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갈 건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친절하게 이번 회의 때 그런 힌트를 주면 시장이 조금 반응하겠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마리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뭐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헷갈려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하실지. 김상훈 연구원. 예. 그 22의 정책 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려면 유로존 경제가 얼마나 지금 튼튼한가에 예. 대해서 봐야 될 텐데 그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예. 유럽은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성장률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 20년 동안 유로존 경제는 1% 성장률에서 벗어난 적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준 와 있잖아요. 예. 저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넘어서 2%대 보이고 있고 아까 네. 그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오히려 미국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좀 꺼지고 네. 바톤을 유럽이 받아서 지금 이제 막 달려나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네. 예, 성장은 좋고 나오는 뭐 지표들 뭐 산업 생산 뭐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들 보면 다 지금 좋고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고 해보면 심하게 좋죠. 예, 심하게 너무 좋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드라기 총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제 그래도 중앙은행이니까 물가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네. 물가가 이제 헤드라인은 유가가 떨어지니까 좀 떨어지고 근원 물가가 안 움직이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조금 아직까지 좀 그 뭐라 그럴까 제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유럽이 이렇게 다 좋고 하는 건 이제 모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고 할 거는 아는데 이제 일부에서 이게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 뭐 드라기 쇼크냐 뭐 무슨 뭐 미니 테이퍼 텐트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제 독일 금리가 한 20 바닥에서 한 20bp 뭐 30bp 올라왔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텐트럼이라고 부르는 시기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거의 100bp씩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 정도 뭐 그 반 정도나 갈까? 예. 왜냐하면은 이 시비가 이미 4월부터 줄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시장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충격은 아닐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럽의 지금 그 금융 시스템은 어떤 상태예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테이퍼링을 좀 속도를 가속화한다든지 할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 가장 문제가 이제 이 앞에 이탈리아부터 시작된 유럽 은행권의 리스크인데 네. 일단 뭐 워낙 규제도 많이 하고 나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당장 이게 돼봐야지 아는 부분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줄여 나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 이제 물가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 측면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줄 자산이 모자란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산이 없죠. 예, 그것 때문에 뭔가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느냐인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은행들이나 지금 금융기관 입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충격도 받지만은 이익도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ECB는 어떤 형태든지 액션에 금리 인상의 액션에 들어가려면 언제쯤일 거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때 버냉키 의장도 그냥 드라기 어떻게 보면은 총재처럼 그냥 좋으면 테이퍼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2013년 5월에 처음 듣고 놀래서 미국 금리가 뭐 120bp 올라가고 주식 빠지고 막 다 난리가 났죠. 네네. 근데 결국 테이퍼링은 그해 연말에 이제 발표하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근데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네. 2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ECB가 지금 뭐 이미 시작하고 있고 사주는 거 줄이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하고 또 금리 인상까지는 이제 또 꽤 다른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좋은데.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만 사실 기대 인플레는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근원 물가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테이퍼링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BI로 보면 그래도 2010년 초반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독일은 뭐 이번에 유가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레벨이 낮아서 네. 저는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사실 이제는 정책금리인지 정말 정책금리가 정책금리인지 헷갈리는 21로 본다면 아직 마이너스 예금금리 쪽을 쉽게 그렇게 건들기에는 레버리지나 이런 거에 더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BOJ를 비난을 하든 말든 BOJ 정책처럼 차라리 22가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일드 커브 컨트롤로 해주는 게 더 그냥 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도의 타겟을 좀 잡아주는 거라든지. 뭐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은 태생적으로 독일하고 다른 나라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정책하는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테이퍼링하고 뭐 올리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 와중에 못 버티는 나라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 그렇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순서상에서는 이 QE가 끝나야 비로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그 양적 완화 대상의 금리 하한대를 예금금리에 묶어놨기 때문에 예금금리 먼저 건드려 버리면은 한때는 이제 그 대상이 안 돼서 채권을 못 샀는데 네. 얘부터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대상 채권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어쨌든 양적 완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처럼 뭐 그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12월 달에까지 이제 QE가 진행되는데
연말에 가보면 현재의 기저 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유로존 물가가 연말 가면 또 꽤 많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그게 기저 효과에 영향한 부분이 크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물가 지표가 연중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여기서 QE를 끝내야 하는 상당히 조금 EC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되게 어렵게 디플레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네. 또 쓸데없는 그런 먼저 정책이 나가서 다시 또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ECB가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연내는 아직도 시간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내 시간이 있다. 아까 김상훈 연구원이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 미국의 연준도 연방의 은행이잖아요. 네. 유럽도 어떻게 보면 ECB가 연방의 은행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뉴욕 사람의 성향과 캘리포니아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지만 유럽의 독일 사람의 성향과 이탈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의 성향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도 결정 내리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유로존은 그 지표 하나만 보고도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실업률만 봐도 독일은 5%의 실업률, 프랑스는 8%의 실업률, 이탈리아는 12%의 실업률, 스페인은 18%의 실업률. 그렇거든요. 이 실업률의 스프레드만 해도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앞서 그 통화정책 순서 얘기할 때 제가 외신 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좀 소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의 안전성만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들한테 페널티잖아요, 사실은. 그 초과 지준으로 갖고 있는 돈들을 애매하게 중앙은행에 이렇게 꽂아놓지 말고 잘 활용해라라는 식에서 이제 페널티 금리인데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테이퍼링보다 먼저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아까 그걸 먼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은행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금융 시스템 안정 쪽에서의 주장이고 네. 너무 그러니까 그 순서에 얽매이지 말자. 유로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탈피가 오히려 금융 건전화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대상 금리가 쭉 준다는 얘기도 하시긴 했지만 그러면 단기 금리도 다 그 영향받고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정상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일드 커브 컨트롤 하려면 양적 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단을 막아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쉽게 그렇게 연말 종료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내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어쩌면 미 연준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한 다음에 1년간 걸쳐서 테이퍼를 하는 과정에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단기간에 딱 그것도 올리는 것도 충격이니까 사실 이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 하면서 점점 상하단을 같이 올려가는 저는 정책이 같이 나오는 게 오히려 ECB가 가장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예금금리와 테이퍼 그러니까 QE를 같이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통화 긴축을 거의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간다고 보는 게 맞죠.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참 어려운 거 그러니까 완화 기조를 네. 좀 점점 완화 기조를 네. 조금 줄인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완화 기조를 많이 줄일 거냐, 조금 줄일 거냐의 충격을 문제인데. 안 주고 줄이는 방안을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의 통화 정책이 그래서 빅푸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 미국은 매 FOMC마다 그 QE3 때 테이퍼링을 하면서 800억 달러씩 꽂아주는 걸 100억씩 주어서 1년 만에 끝냈거든요. 끝내버렸죠. 1년 만에 끝냈는데 20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이제 조금 200억 유로를 줄여서 800에서 600억 유로를 낮췄는데 그걸 지금 근 1년을 끌고 가는 거죠, 이제. 4분기에 결정할 텐데 드라기 총재 임기가 2019년 7월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기네. 그때까지 아마 양적 완화를 끝내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많아요. 빅푸스로 한 번에 계단이 그러니까 200억도 아니, 줄여보고 그거를 미국식의 속도로 해나갈 때 네. 이탈리아나 뭐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게 전부 다 아직 해결이 안 난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 채권도 이제 누가 사주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판이 좀 확인이 필요하죠. 여기가 그 속도로 가면 여기가 못 견뎌내나요? 뭐 조금 지금 이미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안전성에서 아까 뎁트랩 얘기도 드리긴 네. 했지만 네. 뎁트랩 얘기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통제가 안 돼 버리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통제가 안 돼 버리면
또 그게 이제 경제에 굉장한 버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적응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겨우 힘들게 잡아놓은 금리인데요. 근데 큰일 났다. 왜 또- 만약에 그렇다면 유럽이 지금 자산버블 많이 생겼을 텐데요. 아, 그거 지금 계속 걱정하죠. 근데 이건 금리 인상도 못하고 금리 인상 정도가 아니라 테이퍼링도 그렇게 속도를 못 낸다 그러면 경기 제대로 살아나기 전에 버블 생겨서 또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드라기가 6월 말에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입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입으로 원래 잘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입만 그렇죠. 그때는 뭐 말이요. 실질적으로 뭐 할 수는 꽤 없는데도 그 입으로 시장을 뭐 6개월을 웃게도 만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증거들은 그런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부분을 진짜 수단으로 통제를 못 하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판단하니까 근데 그 이 사람 입만 가져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먹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에 먹힐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 펀 매니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개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지 거기는.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반응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금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잡는 건 못 잡는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 투자 자금만 막아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는 다 중국 자금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뭐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 한탕 했고 미국 한번 싹 휩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간 거거든. 그렇죠. 캐나다는 별로 살기 좋은 나라 같지 같은데. 아, 요즘처럼 뜨거워가지고는 캐나다 이민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뭐 그 자금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좀 안 된 정책이지만 네. 뭐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땅 사고 땅값 올려주고 집값 올려주거나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이거잖아. 작아 보여. 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 가지고 이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럼 벌었으면 사회 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회 환원하는 방식이 그 나라에 다시 집을 사서 그 다시 돌려주는 거지 돈을. 그러면 집은 중국 사람 집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이나 땅은요 포가지 못해요. 절대 못 포가요. 우리나라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때 80년대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그 락펠러 센터까지 다 사버렸잖아요. 그때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감사합니다. 더 사주세요 있어요. 자기 제일 비싼 값에 사놓고 나중에 똥값으로 팔고 나갔거든. 근데 그 논리가 그거예요. 땅을 잘라가지고 갈 수 있냐. 여기 있는 거다 어차피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돈만 들어온 거다 이 논리였어요. 근데 보면 맞아요. 중국 사람들 돈 들어서 제주도 많이 사와 중국 그러니까요. 사람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저희가 못 사잖아요. 아니 뭐 사야지. 난 좀 아까 우리 세영이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난 작아 보이지 않을까. 뭐 집값 올려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사회 환원 좀 해야지. 그 세계 환원 좀. 자 어쨌든 EU 뭐 ECB 이탈리아 이런 얘기는 다 했고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경기 상황이 지금 뭐 금리 올릴 수 있는 상황 안 됐나? 걔네도 지금 혼란이 많죠. 영국-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가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뭐 20에 올린다는데 그 물가가 올라간 게 아시다시피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고 네. 파운드가 약해지면서 네. 브렉시트 때문에 네.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뭐 수요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안 여기는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영국 경기 상황은 어때요? 경기도 그러니까 브렉시트 때문에 걱정했던 거 비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괜찮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브렉시트 작년에 6월에 발발하고 나서 다 이제 막 굉장히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괜찮은 거보다는 또 지금 좀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벌써. 예. 그래도 2%대 성장과 2%대 물가와 전 세계에서 또 부동산이 제일 예민했던 곳. 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문제인 사실.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영국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8명의 금통 거기는 그 MPC 멤버거든요. 그 중에 3명이 지난 회의 때 인상의 보팅을 던져놔서 이제 또 충격을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카니 총재가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또 좀 피력을 했어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좀
그 돌아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인데 영국도 지금 현재 양적 완화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영국이 원래 미국보다도 금리 인상을 먼저 할 걸로 예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차여차 브렉시트 늦추다가 브렉시트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오히려 양적 금리 완화를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영국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고 오히려 파운드 약세 때문에 일부 금융시장도 조금 뭐 파운드 약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괜찮고 네. 또 물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야 적어도 작년에 브렉시트 때문에 걱정했던 그런 현상 때문에 금리 인하 한 거 양적 완화 한 거는 돌리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이미 양적 완화는 끝났습니다. 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 보유자 산만 이제 유지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 했던 금리 인하 정도는 되돌리자라는 게 현재 영국의 스탠스고요. 네. 지금 우리 윤 의원 얘기한 것처럼 8명 중에 3명이 이미 금리 인상에 콜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중에는 작년에 인하했던 거 되돌린 정도의 단발성 인상은 저는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미국이 좀 하고 있을 때 그냥 이때 못 한번. 나간다. 그러니까 저도 연속적인 인상은 아니다라고 예, 보는데 좀 단발적으로 단발로 다음에 봤을 때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본다면 그래도 BOE다라고. 하긴 근데 뭐 영국은 단독으로는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EU하고 합치면은 이제 EU의 힘으로 가지만 뭐 자 그러면 영국이 먼저 할 거다가 지금 다수 의견이네. 그죠? 금리 인상은 20위보다는 22보다는 네, BOE가 액션은 BOE가 먼저다. 앞서 있죠. 예. 일본은 언제쯤에 이제 긴축이에요, 뭐예요? 통화 완화 회수라고 해야죠. 뭐 지금 일드 커브 스티프닝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으로 봤어요. 일본 경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본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은 또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도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네. 아마 5분기 연속 GDP 플러스 나온 것 같은데 아베노믹스 왜 그렇게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뭐 취업도 잘 되고 한데 근데 여기도 문제가 여기도 이제 아까 필립스 커브랑 같은 비슷한 고민이 막 일자리도 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성장 좋게 나오는데 여기는 근원 인플레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 왜? 그러니까 좀 모든 이게 임금이 거의 안 미스터리야 이게. 임금이 안 느는 게 제일 커요. 예. 일자리는 느는데 아니, 임금이 왜안 생각보다 늘어요? 많이 안 늘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우리는 안 돼. 약간 이런 우리 물가는 안 오를 거야. 뭐 이런 그런 것도 그거는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건 맞고. 그래서 지표가 놓고 보면은 성장은 좋은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똑같이 이제 그래도 비교제가 우리가 그 물가 목표 계속 구로다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뭐 인플레 헤드라인은 뭐 낮지만 그래도 한데 코어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봐서 여기는 변수가 지금 아베 총리의 또 뭐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요즘 좀 어려워졌죠. 예, 같은 뭐 그인 구로다 총재 같은 배를 탔다는 구로다 총재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그 물가만 놓고 보면은 회수는 좀 쉽지 않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서 의원이 유럽도 사실 일본으로 타겟팅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대신 일본은 양적 완화 규모는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원래는 80조 엔을 1년에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BOJ가 일본 국채 한 45% 거의 절반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양적 하나 해줄 채권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채권 소각해 버리면 되죠. 들고 있는 거. 그거는 그리고 중앙 정부의 대출 확 늘려버리고 금액. 그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부채 화폐화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 예. 그냥 그랬는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옵션은 있다 이런 거죠. 안 그렇죠. 좋아지면.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드 커브 타겟팅으로 정책의 목표를 바꾸면서 우리 굳이 80조엔 안 사줘도 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자산 매입 규모가 80조엔이 아마 훨씬 못 미칠 거예요. 60조 때까지 예. 떨어졌다가 근데 최근에 또 늘었어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예. 10년 타겟이 0.1이니까 거기 대고 지금 사다가 10년이 좀 진정되니까 5년으로 또 지금 이제 사준다.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지금 그렇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힘은 좀 줄었어. 근데 왜 근원 물가는 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내부에서도 자기들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예, 정말 예,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이다. 가는데도 예. 불구하고 근원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알 것 같아 사실은. 뭘까요? 굉장히 특이한
중국 일본 사람들의 특이한 소비 함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걔들은 소비 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안 올라오면 저축을 늘려요. 우린 물가가 안 오르고 금리가 싸면 소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싼데? 지금 사 먹는 게 훨씬 더 효용 함수 측면에서 현재의 소비와 내년의 소비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자체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소비의 효용이 더 큰 거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내년의 소비의 효용이 더 커. 달라요. 소비 함수가 설명이 안 돼요, 일본은. 그것도 일종의 이력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력 현상은 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뭐냐면 네. 그동안 20년의 어떤 장기 불황을 그동안 느꼈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관적인 기대, 전망 그렇죠. 그게 아예 깔려 있다는 거죠. 비관적인 기대도 있고, 고령화도 그거 전에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거 전에 일본 사람의 국민성에서도 그랬어요. 80년대 얘기예요, 이미 이게. 잘 나갈 때도 80년대. 좋은 거 아껴 먹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함수에 금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소비 함수에 금리가 들어가고 다음에 무슨 뭐 인플레 이런 게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금리가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야 되거든요. 좀 적극적이. 왜냐하면 지금 저축해서 이 다음에 소비할 게 금리 올라간 거 가지고 할인을 해보면 소용이 없다 해서 소비가 늘거든. 근데 일본은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구나. 저축을 늘려요. 아니 그게 딱 선진국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 자산에서 그 주식이라든지 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 그런 위험 자산들이 훨씬 득세해서 웰스 이펙트로 벌 기회가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이미 금리형 그 예금이라든지 그런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 낮아지면 오히려 내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주는 거죠. 그런 적극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서구의 미국 교과서에 나와서 미국의 그러니까요. 서구에 적용되는 거고 아시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 특히 일본이 그게 제일 그렇죠. 심해요. 네. 한국도 약간 우리도 약간 이런 대만도 뭐 성향이 그렇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 일본도 그렇고. 근데 임금이 안 올라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좀 달라요. 그거는. 그 부분 뭐가 또 다르냐면 전통적인 그 오야분 꼬붕의 문화. 일본이 오야분 꼬붕의 문화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니 오야분 꼬붕이 뭐 일본의 야쿠자의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 쇼군과 그 밑에 백성들과의 관계가 오야분 꼬붕이라고 그래요. 원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야쿠자에서 들어온 말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야쿠자에서도 그 말을 갖다 쓴 것뿐이지. 오야봉은 형님, 꼬봉은 이제 쫄개 딱 이거잖아요. 근데 회사를 살려야 자기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본이 노조는 일본의 거의 모든 노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어용 노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임금이 안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버는 돈이 이게 특수지. 비관론을 딱 깔고 놓고 보면 이건 특수다. 회사를 안전하게 해놓고 그래야 내가 10년 뒤에 경기가 뭐 내년 경기가 안 좋아도 내가 계속 다닌다. 이거인지도 몰라요. 이건 일본의 문화에서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재밌는 얘기했죠? 네. 보고서에 한 반영해 주세요. 반영할 때 거기에 한상환 이름 안 써놓으면 다 표절로 걸립니다. 네. 자, 뭐 그땐 그렇고 마지막 아까 계속 한 얘기인데 뭐 긴축 점진적으로 가면 시장은 뭐 그런 대로 잘 달래서 구슬러서 갈 것 같고 구슬러서 가는 정도 안에 시장이 막 달려나가겠죠. 이 정도의 점진적인 속도면. 그 미국이 옐런 발언 이후에 그래 바로 미국만 반응해 우리도 지금 반응하고 전 세계가 반응해 버린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연준에 앞으로 뭐 9월에 올리고 자산 축소 언제 하고 그거의 변수 중에 하나가 네. 미국 주가일 것 같아요. 보면 미국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 연준은 조금 더 긴축적으로 나가고 미국 주가 조정을 좀 받으면은 더 긴축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조정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도 안 받았는데 조정이라고 그렇게 할 만한 얘기하니까. 조정이 네. 아니었잖아. 얼마 전에 한번 울고 싶은데 뺨 맞아서 네. 조금 뒤로 물러섰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조정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작년부터 연준도 올리고 뭐 ECB도 사주는 거 좀 줄이고 다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 네.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네.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금리 튄 거 말고 사실 올해 거의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고 뭐 지난해 오르기 전 수준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중앙은행들이 우리는 하는데 이게 시장 금리에도 안 먹히고 자산 가격은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옐런이 먼저 한번 섰다가 모르겠습니다. 인기 때문에 잠깐 주춤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경기 매크로 지표도 지표지만은 앞으로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시장 좋으면 안 좋아야 되는 채권 시장까지도 좋단 말이에요 지금 원칙적으로. 아니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원칙적으로 딱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죠. 근데 주식 시장도 좋고 채권 시장도 같이 좋은 거 아니죠 동반해서. 네. 참 이상한 그 시장의 형태가 나왔는데 세 개의 시장이 다 동시에 좋다. 그럼 한번 조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제2의 골디락스고 그러니까 난 골디락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골디락스가 왔어 지금. 그죠 왔죠. 그리고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버블이 지금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버블이 쌓여. 골디락스는 버블의 다른 이름이죠. 네. 버블을 좋게 얘기해주면 골디락스고 나쁘게 얘기하면 버블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앙은행 역할은 그 파티에 좀 흥을 좀 깨고 네. 정신 차리게 하고 술 깬 사람들 이제 그만 마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뭐 임기 연장을 위해서든 어쨌든 사실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옐런이 왜 그랬을까 저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임기 연장이라고 하면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음모론이 다 설명력이 굉장히 높거든. 뭐 내지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구조적인 경기의 네. 위험 요인을 봐서인지.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면 모든 자산 시장들의 플레이어들은 다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경기는 좋아지는 방향 맞으니까 당연히 위험자산 좋아할 거고 채권도 아니 긴축이 빨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빨라지네. 물가 안 오르는데 그럼 우리도 나쁠 거 없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2015년 금리 인상한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 주식으로도 돈이 가고 채권으로도 돈이 가고 신흥국, 선진국 모든 자산시장에 돈이 다 갔어요. 부동산도 갔어요. 부동산도 가고. 그러니까 자산 간의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음. 그냥 뭐 어디가 좀 더 좋고 더 어디는 뭐 나쁘지 그렇죠. 않고 이제 이런 문제라서 지금 결국은 증시에서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플러스 약간 경기에 보이던 기대감들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당장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분명히 버블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버블의 끝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아픔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이 버블을 이용하고 잘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걸 타이밍 잘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아니 이제 그게 마이크로 플레이어들은 그 중에 정말 옛날에 우리 그 별명으로 얘기하던 그분 옛날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든가 뭐 이런 전주 투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잘 타고 잘 빠져나가겠죠. 시장은 잘 타고 잘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뭐 보면. 받아야죠. 이번에 항상 근데 그 버블의 끝은 부채의 버스트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총알. 근데 이번에 그 부채를 누가 냈느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EM 국가들은 국가가 부채를 내다가도 국가가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번엔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 이번 버스트는 만약에 진짜 난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낸 빚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낸 빚이란 말이죠. 그것도 미국, 유럽 핵심국들이 낸 빚. 네. 거기에 중국도 지금 엮여 있는 거고요, 사실은. 거기 제일 요즘에 최대 공격을 제일 투자국이잖아요. 많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작년에 재정 써가지고 부동산 가격 다 올려가지고 지금 그런 원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버스트가 정말 만약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역사상 보지 못한 충격일 수도 있죠. 사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자. 한국 론스타를 하나 차려가지고 자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미국 연준이 버스트를 하면 가서 연준을 싸게 매입을 하는 거야. 항상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빴거든. 뭐 우리나라는 오전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누가 지금 이 판에 호구냐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버블판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제일 많이 잃었지, 쩐을 제일 지금 빚을 많이 졌지라는 걸 봤을 때 쉽게 터질 버블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정부 쪽의 버블은 저기 부채는요. 네. 사실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화폐화해가지고. 태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켜버리고 선진국은 그거 할것 정부에다 빌려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한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연결돼가고 있는 거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고민하는 부분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계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뭐 저도 그것도 그게 이제 걱정이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빚을 내느냐의 그거예요.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누가- 이제는 미국도 그 문제고 독일도 그 문제 들어가고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 그 가계 가계 부채 순자산. 비율 순자산. 뭐 하여튼 예, 그, 그렇죠. 예.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영국이 사실 제일 높았어요. 그 180%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187이에요. 130 넘어가면 터진다 그러는 게 영국이 187이었어요. 제일 높았어요, 세계에서. 근데 미국은 요번에 그래도 소득 늘면서 부채가 민간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국이 요번에 그 안정인데 근데 자산은 소득 대비해서는 금융위기 전 수준을 지금 뚫고 있어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드가 거기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5%였는데 자산의 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기준금리 1%대인데 자산이 이미 이 정도 왔으니 나중에 거기서 뭐라도 문제 생기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는 그게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부채 버블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뭐 정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좀 할 얘기 더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자, 오늘 그 준비한 외신 인사이드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